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서울 강남의 거리는 칼날 같은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보스턴의 12월 바람이 그렇듯. 이 차가운 공기는 사람들의 숨결을 앗아갈 듯 매서웠다. 두꺼운 코트 깃을 올린 채 종종 걸음으로 걷는 행인들 사이로 세 개의 작은 그림자가 콘크리트 바닥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들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꼼짝없이 서 있었다. 그들의 작은 손은 빨갛게 얼어 있었고 낡은 골판지 상자를 부여잡고 있었다. 상자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와 알록달록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장난감 팔아요. 아픈 엄마 좀 도와주세요. 새아이는 고작 6살 배기였다. 쌍둥이도 아니었다. 일란성 새 쌍둥이. 이들의 이름은 지수, 민서, 그리고 채원이었다. 헝클어진 갈색 머리카락과 똘망똘망한 눈동자는 순수하면서도 무서운 결의를 담고 있었다. 그 작은 눈은 희망을 갈구했고 그 간절함은 보는 이의 마음을 찢어놓을 듯했다. 지수는 세 아이 중 가장 용감했다. 교통소음에 묻힐 듯 작은 목소리로 외쳤다. 장난감 팔아요.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민서는 팔 하나가 없는 인형을 들고 있었고 채원은 낡아 빛바랜 곰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이 서울에서 가장 비싼 거리, 억만장자들이 그들의 1년 수입보다 더 비싼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사는 곳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그저 따뜻한 이웃의 손길을 바랄 뿐이었다.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쳤다. 누군가는 동정의 시선을 보냈지만 이내 바쁜 걸음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지수, 민서, 채원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었다. 그 풍경 속에 김준호도 있었다. 45살의 사업가. 수십억 달러 가치의 IT 기업을 소유한 그는 언제나 바쁘게 움직였다. 그의 일상은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짜여 있었다. 아침 6시 기상, 6시 30분 운동, 7시 30분 아침 식사, 8시 30분 출근, 그리고 회의, 시장을 움직이는 결정, 개인 전용기 탑승. 그의 삶에는 멈춤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하지만 오늘 이 바쁜 강남거리 한복판에서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세 개의 똑같은 작은 그림자가 같은 눈빛으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한 박자 쉬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잊고 싶었던, 묻어두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장난감 얼마에 파는 건가요? 준호는 깊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세 아이는 서로를 불안하게 바라봤다. 지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2,000원요. 전부 다 해서요.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비싼 약이 필요하대요. 준호는 상자 안을 들여다봤다. 부서진 장난감, 닳고 다른 색칠 공부책, 바퀴에 없는 장난감, 자동차 몇 대, 2,000원. 그것은 그들이 엄마를 구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진 전부였다. 내가 전부 다 살게요. 준호는 지갑에서 5,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건넸다. 잔돈은 가지세요.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다. 저희 잔돈 없어요, 아저씨. 준호는 꽉 막힌 가슴을 느끼며 속삭였다. 아니, 없어도 괜찮아요. 그가 다시 물었다. 지금 엄마는 어디에 있니? 채원이 간신히 대답했다. 병원에 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무서운 병이래요. 약값 못 구하면 죽을 수도 있대요. 김준호,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그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에게서 무언가 깊고 아픈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이름이 뭐니? 세 아이는 미리 연습한 대로 합창하듯 대답했다. 김지수, 김민서, 김채원이요. 너희끼리 온 거니? 지수가
어른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가 돌아가시게 둘 수 없었어요. 아빠는 엄마가 아프고 나서 떠났어요. 이제 우리 셋만 엄마를 돌봐야 해요. 준호는 아빠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겼다. 위기의 순간 가족을 버리는 남자들. 그는 그런 사람을 뼛속까지 경멸했다. 내가 도와줄게요. 준호는 자신이 왜 그런 약속을 하는지도 모른 채 말했다. 하지만 먼저 너희가 나를 엄마에게 데려가 줘야 해요. 새아이는 준호의 손을 잡고 익숙한 듯 한 병원을 향해 걸어갔다. 서울대병원은 금요일 오후에 전형적인 활기로 북적이고 있었다. 준호는 새쌍둥이를 따라 하얗고 차가운 복도를 걸어갔다. 수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소독약 냄새와 인공적인 조명은 그를 잊고 싶었던 기억 속으로 데려갔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이 병원에서 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삼재입 사호실에 있어요. 민서가 준호의 비싼 코트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병실에 들어섰을 때 준호는 문틀을 부여잡아야만 했다. 이은지, 28살의 젊은 그녀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 있었다. 항암 치료는 그녀의 아름다운 갈색 머리카락을 앗아갔고 얼굴은 창백하고 뼈만 남았지만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딸들에게서 본 것과 똑같은 강렬한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얘들아, 여기에서 뭐 한이 이모님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은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힘없이 다시 주저앉았다. 엄마, 저희 장난감 팔았어요. 지수가 침대로 달려갔다. 이 멋진 아저씨가 전부 사주고 5,000원을 주셨어요. 은지는 준호를 감사와 굴욕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는 그 눈빛을 잘 알고 있었다. 도움을 받기엔 너무 자존심이 세지만 거절하기엔 너무 절박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선생님, 저희가 받을 수 없어요. 은지가 말을 시작했지만 준호가 말을 잘랐다.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그리고 받으셔야 해요. 이건 자선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은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투자요. 준호는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다. 따님들은 저에게 장난감을 2,000원에 팔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 진정으로 판 것은 그보다 훨씬 가치 있는 용기와 결단에 대한 교훈입니다. 은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옆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했는데 하지만 엄마, 아주머니는 주무시고 계셨는걸요. 채원이 속삭였다. 그리고 저희는 의사 선생님이 엄마에게 매달 500만 원짜리 약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걸 들었어요. 병실에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빠르게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한 달에 500만 원, 적어도 6개월간의 치료 3,000만 원. 그에게는 일주일 휴가에 쓰는 돈과 같았다. 은지 씨,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은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남편과 저는 젊은 나이에 결혼했어요. 제가 19살. 남편이 21살이었죠. 새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무서웠지만 행복했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저는 병원 사무실에서 접수원으로 일했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작년 9월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잘 흘러갔어요. 피로가 심하고 두통이 계속되더라고요. 새 아이를 돌보면서 혼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죠. 남편은 늘 12시간씩 일했거든요. 준호는 새 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봤다. 마치 사랑만으로 엄마를 보호할 수 있다는 듯이. 3기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남편은 패닉에 빠졌어요. 그는 제가 그렇게 시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어느 날 밤 담배를 사러 나간다더니
돌아오지 않았어요. 준호의 분노는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것이었다. 위기의 순간 당신을 버렸군요. 치료비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직장도 잃었죠. 보험은 기본적인 것만 보장해주고 저를 살릴 수 있는 실험적인 약은 그건 엄청난 돈이 들어요. 준호는 나이에 비해 무섭도록 성숙한 태도로 모든 것을 듣고 있는 새 아이를 바라봤다.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시간을 주셨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완전한 치료 없이는 6개월, 길게는 8개월이요. 은지는 딸들의 손을 꼭 잡았다. 적절한 약만 있으면 완치율이 90%라고 하셨어요. 김준호는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다. 그 약들 받게 될 겁니다. 받을 수 없어요. 은지는 준호가 써준 수표를 보며 10번째로 말했다. 5천만 원. 평생 본 적 없는 액수였다. 준호는 3,000달러짜리 정장을 입고 불편한 병원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어딘가 달랐다. 아이들은 자석에 이끌린 듯 그에게 바싹 붙어 앉았고 그는 민서가 그의 실크 넥타이에 초콜릿 자국을 남겨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은지 씨,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준호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15년 전 저도 이 병원에 있었어요. 제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제 딸은 지금 지수, 민서, 채원이랑 같은 나이였어요. 병실에 침묵이 흘렀다. 기계 소리마저 잠시 멈춘 듯 했다. 저는 돈이 많았어요. 최고의 의사.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뭐가 없었는지 아세요?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하루 수십 시간씩 제 제국을 건설하는데 매달렸어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아내가 죽었을 때 제 딸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빠는 진짜 여기 없었죠. 라고. 지수가 들고 있던 인형을 떨어뜨리고 준호의 손을 만졌다. 그럼 아저씨 딸은 어떻게 되었어요? 준호는 슬프게 웃었다. 그 애는 저를 미워하며 자랐어요. 이제 유럽에 살고 있고 5년 동안 저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은지는 즉시 그를 이해했다. 그래서 저희를 도와주고 싶으신 거군요. 아니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당신을 돕고 싶은 이유는 당신들이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지수, 민서. 채원은 내가 결코 하지 않았던 일을 했어요. 사랑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했어요. 그들은 엄마를 구하기 위해 세상에서 유일한 보물들을 팔았어요. 채원은 스스럼 없이 준호의 무릎에 올라앉았다. 이제 아빠가 되어줄 거예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니, 아가야. 너희에겐 이미 훌륭한 엄마가 있단다. 하지만 삼촌이 되어줄 순 있어. 특별한 친구. 삼촌 준호가 되어줄게. 삼촌 준호, 새 아이가 합창하듯 외쳤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은지가 진심으로 웃었다. 그때 은지의 주치의인 한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은지 씨, 실험적인 치료법에 대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는 준호를 보고 말을 멈췄다. 김준호 씨, 두 분이 아시는 사이였군요. 준호는 웃었다. 한의사와 저는 병원 이사회에서 아는 사이죠. 한의사 선생, 은지 씨는 월요일부터 완전한 치료법을 시작할 겁니다. 선생님, 비용은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준호는 채원을 무릎에 앉힌 채 일어섰다. 이분에게 가능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세요. 개인 병실, 전담 간호사, 모든 것을요. 그녀의 완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요. 한의사는 감명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치료법이라면 완치 가능성이 95%로 높아집니다. 은지 씨. 은지는 다시 울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준호가 말하자 순간 긴장이 감돌았다. 집중 치료를 받는 동안 아이들은 제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안 돼요. 은지가 놀라 소리쳤다. 그들은 당신을 잘 모르잖아요. 엄마, 지수가 아이의 지혜로 말했다. 삼촌 준호 눈은 우리처럼 슬퍼 보여요. 슬픈 사람들은 서로를 돌봐요. 준호는 무언가가 동시에 부서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을 느꼈다. 약속할게요. 은지 씨, 당신의 딸들을 제 딸처럼 보호해 줄게요. 그리고 매일 볼 수 있게 해 드릴게요. 민서가 준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삼촌, 준호 삼촌 집에 장난감 많아요. 장난감 방이 따로 있어. 준호가 웃었다. 그리고 따뜻한 수영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그리고 밥도요. 채원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가 원하는 모든 음식이 있어. 은지는 딸들을 그리고 준호를 바라봤다. 그가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는 진정한 다정함과 깊은 고통이 뒤섞여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알아봤다. 그것은 많은 것을 잃고 구원을 찾으려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좋아요. 은지가 속삭였다. 엄마가 나을 때까지만요. 준호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나을 때까지만요. 하지만 그 방에 있던 모든 이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서로를 찾고 서로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김준호의 성북동 저택은 성공과 고독을 기념하는 기념물과도 같았다. 방 22개, 욕실 8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서재. 하지만 새 쌍둥이가 처음 들어섰을 때 그들의 눈에는 한 가지만 보였다. 가족 생활이 완전히 부재한 공간이었다. 사진은 어디 있어요? 민서가 비싸지만 차가운 현대 미술 작품으로 가득 찬 벽을 둘러보며 물었다. 준호는 대리석 홀 한가운데서 멈춰 섰다. 15년간 이 집에서 살면서 아무도 그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무슨 사진? 가족 사진요. 지수가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가족 사진이 있잖아요. 우리 작은 집에는 우리 사진이 곳곳에 있었어요. 채원이 슬픈 목소리로 덧붙였다. 엄마가 그랬어요. 사진이 집을 사랑으로 가득 차 보이게 만든다고요. 준호는 침을 꿀꺽 삼켰다. 사진은 있었다. 다락방에 상자째로 보관되어 있었다. 이혼하기 전 완벽했던 가족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비극 이후 거짓이 되어버린 완벽한 가족 초상화들. 너희 방 보러 갈래? 그는 화제를 돌렸다. 아이들은 준호가 급하게 준비한 방에 감탄했다. 그는 장난감 가게 절반을 사들인 듯했다. 하지만 새쌍둥이는 창밖 풍경에 더 관심이 있는 듯했다. 그곳에는 진짜 가족이 살고 있는 다른 집들이 보였다. 준호의 개인 요리사가 준비한 저녁 식사 후 지수가 물었다. 삼촌 준호는 이 큰 집에서 외롭지 않아요. 준호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수년 동안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아이들이 옆에서 가끔씩 도와주니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냄새가 독한 갈색 액체를 마시는 거예요. 채원이 아이 특유의 잔인한 정직함으로 물었다. 준호는 얼어붙었다. 아이들이 매일 밤 그가 마시는 위스키를 눈치챘을 줄은 몰랐다. 어떻게 알았어? 아빠도 똑같은 걸 마셨어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아프고 나서 더 슬퍼하고 더 화를 냈어요. 준호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다. 김세준은 그저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전부터 술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아빠가 떠났을 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니? 준호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주방 바닥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다. 세 아이는 서로를 바라봤다. 쌍둥이들만이 공유하는 특별한 유대감을 통해 소통하고 있었다.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엄마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아빠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웃지 않았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민서가 이어서 말했다. 엄마는 아빠가 약값을 벌려고 더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했지만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채원이 준호의 무릎에 올라앉았다. 아빠가 떠난 밤, 우리는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요. 엄마가 머리카락 없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아빠는 TV 보고 싶을 때 우리가 너무 시끄럽다고도 했어요. 준호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암과 싸우는 아내와 6살짜리 새 아이를 버리는 남자는 대체 어떤 인간일까? 엄마는 밤새 우셨어요. 지수가 계속 말했다. 아침에 엄마는 우리를 주방에 앉히고 아빠가 아주 먼 여행을 떠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민서가 말했다. TV에 나오는 아저씨들은 아내가 아프면 옆에서 돌봐줬는데 아빠만 떠났잖아요. 준호는 새 아이를 안아주었다. 모든 아빠가 너희 아빠 같지는 않아. 삼촌 준호처럼 어떤 아빠는 남아서 싸워요. 채원이 물었다. 그 질문은 준호의 심장을 칼처럼 찔렀다. 사실 그는 세준과 다름없는 존재였다. 단지 방식만 달랐을 뿐 육체적으로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일에 도망쳐 버렸던 것이다. 내가 너희 아빠보다 나을지는 모르겠어. 준호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래. 삼촌은 더 나아요. 지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떠났지만 삼촌은 우리를 찾아왔잖아요.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에 준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다락방에 올라갔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그는 숨겨두었던 사진들을 찾았다. 그와 라헬, 그리고 혜은이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 특히 한 사진 앞에서 그는 멈춰 섰다. 혜은이가 6살 때 라헬의 무릎에 앉아있는 사진이었다. 그들이 라헬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중 하나였다. 그는 사진을 찍자마자 회의에 서둘러 갔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준호는 부엌으로 내려와 15년 만에 처음으로 위스키를 마시는 대신 싱크대에 쏟아부었다. 새쌍둥이의 말이 옳았다. 어떤 것들은 슬픔을 더 깊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새아이가 잠들어 있는 계단을 올려다봤다. 아이들은 그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혼자 약속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3주 후 준호는 루틴을 만들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아침 6시 3명의 작은 침입자가 그의 킹사이즈 침대에 뛰어올랐다. 미니멀리스트 스타일의 그의 침실은 베개 싸움의 전장이 되었다. 삼촌 준호, 삼촌 준호. 엄마 보러 갈 시간이에요. 언제나 가장 먼저 일어나는 지수가 소리쳤다. 준호는 6살짜리 새쌍둥이의 대리 아빠가 되는 것이 다국적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좋은 아침, 지진들. 준호는 민서와 채원이 원숭이처럼 그의 팔에 매달리자 짜증난 척 말했다. 아침 일과는 신성한 의식이 되었다. 미키마우스 모양 팬케이크는 아이들의 요구에 맞춰 요리사가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매일 1시간 동안 병원으로 운전해 가서 은지를 만났다. 은지는 훨씬 나아졌다.
2주간의 실험적인 치료법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가늘고 부드러운 갈색 솜털로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에는 반짝임이 돌아왔다. 어제 개인 과외는 어땠니? 은지는 아이들이 침대 주위에 앉자 물었다. 준호는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놓치지 않도록 개인 교사를 고용했다. 젊은 하버드 출신의 교육학 전공자가 매일 저택으로 왔다. 선생님이 우리 똑똑하다고 했어요. 채원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수학 실력이 우리 또래 아이들보다 낫대요. 그야 우리 딸들은 항상 특별했으니까. 은지가 웃었다. 하지만 준호는 그녀의 눈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았다. 나중에 아이들이 색칠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은지는 준호를 방 구석으로 끌어당겼다. 준호 씨,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뭐죠?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나요? 아니요, 제 건강에 관한 게 아니에요. 세준에 관한 거예요. 은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어젯밤에 여기에 나타났어요. 준호는 온몸의 근육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뭐라고요? 그런데 왜 말 안 했어요? 준호 씨가 떠난 후에 왔어요. 술을 마셨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어요.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뭘 원했죠? 어떤 부자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아이들을 다시 데려가고 싶대요. 은지는 준호의 팔을 잡았다. 준호 씨, 그는 법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결혼한 적도 없었고, 그가 떠날 때 어떤 서류도 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물학적 아버지잖아요. 만약 그가 양육권 소송을 걸면 준호는 돈이나 사업과는 관련 없는 순수한 아버지의 공포를 느꼈다. 그가 새쌍둥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아이들을 봤나요?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경비원들에게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 씨, 은지가 망설였다. 그는 절박해 보였어요. 준호 씨가 억만장자라는 소문을 들었고 아무도 자기 딸들을 빼앗아가지 못할 거라고 했다고 해요. 준호는 방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사업가적인 본능이 발동했다. 보스턴에서 가장 유능한 가정법 변호사를 고용할 겁니다. 그가 법적으로 발을 디딜 틈이 없도록 만들게요. 준호 씨, 멈춰요. 은지가 그를 가로막았다.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가의 문제예요. 무엇이 옳다는 거죠. 그는 당신이 죽어가고 있을 때 아이들을 버렸잖아요. 그는 아이들의 아빠이기도 해요. 인정하기 힘들지만 딸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그에게 필요한 변화의 계기일 수도 있어요. 준호는 서성거림을 멈추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봤다. 그를 변호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아빠에 대해 물어봐요. 가능하다면 완전한 가족을 가질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그때 지수가 그들 옆에 나타났다.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준호와 은지는 서로를 쳐다봤다. 지수는 6살짜리 치고는 놀랍도록 통찰력이 있었다. 중요한 거 아니란다. 은지가 서둘러 말했다. 아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지수가 작은 팔을 꼬았다. 엄마는 우리가 너무 어려서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 이해해요. 민서와 채원이 다가와 평소처럼 단단한 전선을 형성했다. 우리는 아빠 보고 싶지 않아요.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가장 필요할 때 아빠는 떠났잖아요. 채원이 덧붙였다. 준호는 새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만약 아빠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한다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해야 할 거야. 만약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요. 지수가 물었다. 그렇다면 아무도 너희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도록 할 거야. 준호가 약속했다.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봤다. 3주 만에 준호는
세준이 6년 동안 해왔던 것보다 더 훌륭한 아빠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폭풍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세준은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전쟁을 선포하러 온 것이었다. 김세준과의 대립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준호는 사무실에서 일본 투자자들과 화상회의를 하는 동시에 새쌍둥이의 숙제를 감독하고 있을 때였다. 초인종이 끈질기게 울렸다. 보안 카메라로 보니 초라한 옷차림에 절박한 표정을 한 키 크고 마른 남자가 보였다. 김세준이 저택을 찾아온 것이다. 얘들아, 방으로 올라가 있어. 준호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아이들은 그의 목소리에 담긴 긴장감을 알아차렸다. 아빠예요. 지수가 얼굴이 창백해지며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봐도 돼. 보고 싶어요. 지수가 의외의 말을 했다. 하지만 삼촌 준호가 우리랑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30살의 김세준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딸들과 똑같은 푸른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알코올 중독 증세거나 극도의 불안함 때문이리라. 내 딸들은 어디 있어? 그가 준호가 문을 열자마자 한 첫마디였다. 안녕하세요, 김세준 씨. 저는 김준호입니다. 준호는 예의를 갖추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아이들은 잘 있고 안전합니다. 당신이랑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니야. 세준은 준호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내 딸들을 데리러 왔어. 아빠. 채원의 작은 목소리가 계단 위에서 울렸다. 세준은 고개를 들었고 준호는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새 아이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준호의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세상에, 세준이 속삭였다. 이렇게 많이 컸구나. 안녕하세요, 아빠. 지수가 예의 바르게 말했지만 준호를 보호하는 위치에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세준은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다. 아빠한테 와서 안기렴.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왜 떠났어요? 민서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세준은 망설였다. 어려운 질문에 대한 책임이 준호에게 있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아빠가 혼란스러웠단다. 엄마가 아파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어. 삼촌 준호는 도와주는 방법을 알았어요. 채원이 간단하게 말했다. 그 순수한 한마디는 세준의 얼굴에 철썩 때리는 것과 같았다. 그의 표정이 더 딱딱하게 변했다. 그는 너희 삼촌이 아니야. 세준이 일어섰다. 그는 너희랑 가족놀이를 하는 낯선 사람일 뿐이야. 세준 씨, 준호가 침착하게 말했다. 우리 먼저 따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내 딸들이 이 말을 들어야 해. 세준은 아이들에게 몸을 돌렸다. 이 남자는 너희 가족이 아니야. 그저 지루한 부자가 너희를 이용해서 자기의 공허한 삶을 채우려는 거야. 지수는 준호를 감동시킬 만큼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삼촌 준호는 엄마를 구했어요. 아빠는 엄마를 죽게 내버려 뒀잖아요. 지수야. 세준은 충격을 받았다. 아빠는 아빠는 엄마의 머리가 빠지는 걸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지수가 가차없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다 들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떠났어요. 세준은 순수한 증오의 눈빛으로 준호를 쳐다봤다. 당신이 아이들 머릿속에 나에 대한 나쁜 말을 심어놨군. 사실 우리는 당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준호가 침착하게 말했다. 아이들이 아는 모든 것은 그들의 기억에서 온 겁니다. 아빠. 민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일 우리랑 같이 엄마 보러 가요.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 세준은 놀란 듯 했다. 좋아졌다고. 실험적인 치료법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호가 설명했다. 의사들도 낙관적입니다. 잠시 동안 세준은 진심으로 안도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내 분노가 돌아왔다. 그 비용이 얼마야? 세준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물론 중요하지. 당신은 내 가족을 사고 있는 거야. 채원이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다른 두 아이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평소처럼 곁으로 다가섰다. 세준 씨, 준호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당신이 딸들을 무섭게 하고 있어요. 내 딸들이야. 데려갈 거야. 우리는 가고 싶지 않아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삼촌 준호랑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너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내가 너희 아빠야. 준호는 세준과 아이들 사이에 몸을 두었다. 아니요. 아이들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요. 무세운 선택.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새쌍둥이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다.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준호가 말했다. 재활시설에 들어가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아이들이 가질 자격이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때 양육권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세준은 눈을 깜빡였다. 그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한 듯 했다. 법정에서 나랑 싸울 돈이 세상에 그렇게 많으면서 왜 그렇게 하는 건데? 준호는 그를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는 새 아이를 쳐다봤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가질 자격이 있지만 그 아버지가 아이들을 우선시할 수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세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그는 다시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빠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게. 그가 약속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야. 얼마나요? 채원이 물었다. 모르겠다. 아가야. 하지만 노력하겠다고 약속할게. 세준이 떠나자 새쌍둥이는 준호에게 몰려들었다. 진짜 아빠가 우리를 데려가게 할 생각이었어요. 지수가 물었다. 준호는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너희가 원했을 때만, 그리고 아빠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증명했을 때만. 만약 아빠가 변하지 않는다면요? 민서가 물었다. 준호는 슬프게 웃었다. 그렇다면 너희가 원하는 한 나와 함께 있어도 돼. 이렇게. 그들은 모두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절박한 남자는 변한 남자가 결코 하지 않을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김세준과의 대치 후 2주가 지나고 준호는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생각했다. 새쌍둥이는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오전에는 개인 과외, 오후에는 병원으로 은지를 만나러 가고 저녁에는 저택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은지는 퇴원할 준비가 거의 다 되었고 의사들도 그녀의 완치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아이들 역시 트라우마에서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다. 준호 씨, 준호의 변호사 마거릿 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즉시 제 사무실로 와야 해요. 무슨 일이죠? 김세준이 당신을 상대로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어요. 준호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양육권 소송, 김세준 씨는 미성년자 김지수, 김민서, 김채원 씨에 대한 당신의 임시 보호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아이들을 유기했고 재정적 압박을 통해 그들의 엄마를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새쌍둥이는 준호의 목소리에 담긴 긴장감을 감지하고 먹던 것을 멈췄다. 지수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팔을 만지며 말없이 지지를 보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준호는 아이들 앞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저는 그들의 엄마로부터 완전한 승인을 받았어요. 준호 씨, 엄마의 구두 승인만으로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다투고 있을 때 법적 양육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김세준 씨는 친자 확인서와 출생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준호는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즉시 법률 대리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양육권 심리가 끝날 때까지 아버지나 주정부의 임시보호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제요? 준호는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물었다. 오늘 오후입니다. 오후 3시에 법원 집행관이 아이들을 데리러 당신의 저택에 도착할 겁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세준이 어떻게 변호사를 구한 거지? 소송 비용은 어디서 난 거지? 삼촌 준호,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준호는 새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작은 손을 잡았다. 얘들아, 우리가 어려운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니 세 아이 모두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아빠가 너희가 다시 자기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어. 법적으로. 그는 생물학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어.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가고 싶지 않아요. 알아, 아가야. 그리고 삼촌은 너희가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되도록 싸울 거야. 하지만 오늘 오후에 판사님이 너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거야. 채원이 울기 시작했다. 판사님이 우리를 아빠랑 같이 가라고 하면 어떡해요? 준호는 세 아이를 모두 껴안았다. 그렇다면 너희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매일 싸울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삼촌 준호랑 엄마랑 같이요.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맞아.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여기가 너희 집이야. 오후 2시 30분 준호는 병원에 전화했다. 은지 씨, 긴급하게 알려드릴 게 있어요. 그가 상황을 설명하자 은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준호 씨,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준호 씨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세준에 대해요. 뭐죠? 그는 혼자서 변호사를 구할 돈이 없어요. 그의 엄마, 김도로 씨가 이 소송 비용을 대고 있어요. 그녀는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상 우리의 관계가 세준의 문제 때문이라고 비난했어요. 준호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에게 돈이 있나요? 김씨 집안은 수백만 달러 가치의 건설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도로 씨는 항상 제가 세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와 문제 있는 아이들이 없었다면 세준은 성공했을 거라고요. 그림이 명확해졌다. 세준은 사랑 때문에 딸들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엄마에게 조종당해 은지와 준호를 굴욕시킬 기회를 본 것이었다. 은지 씨, 옷을 갈아입고 여기로 와야 해요. 아이들은 가기 전에 엄마를 봐야 할 겁니다. 가기 전이라니요. 준호 씨.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아이들이 빼앗기기 전에요. 전화기 너머의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다. 오후 3시 정각. 세 대의 차가 준호의 저택에 도착했다. 첫 번째 차에서 김세준이 내렸고 옆에는 도로시라는 이름의 엄격한 표정의 노부인이 동행했다. 두 번째 차에서는 법원 집행관이, 세 번째 차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내렸다. 준호는 그들이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을 열었다. 그의 뒤에서 새쌍둥이는 그의 바지에 매달려 숨었다. 김준호 씨, 집행관이 말했다. 저는 미성년자 김지수, 김민서, 김채원 양에 대한 임시 양육권 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호가 빠르게 영장을 읽는 동안 세준이 딸들에게 다가갔다. 안녕, 얘들아. 아빠가 너희를 집으로 데리러 왔어.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지수가 용감하게 말했다.
도로시가 앞으로 나섰다. 아빠한테 무례하게 굴지 마라. 아가씨, 우리와 함께 있으면 예절을 배울 거야. 그 여자의 차가운 목소리는 준호를 전율케 했다. 그리고 당신은 김도로시 씨, 이 아이들의 할머니이자 법원이 지정한 임시 법적 보호자군요. 뭐라고요? 준호는 다시 문서를 확인했다. 사실이었다. 양육권 심리가 끝날 때까지 아이들은 세준이 아닌 도로시와 함께 있게 되어 있었다.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채원이 갑자기 물었다. 모두가 돌아섰다. 은지가 택시에서 내리고 있었다. 치료 때문에 아직 눈에 띄게 약해 보였지만 단호한 표정이었다. 엄마, 새아이가 그녀에게 달려갔다. 은지는 딸들을 안아준 후 도로시를 똑바로 쳐다봤다. 안녕하세요, 도로시 씨. 은지야, 도로시의 인사는 얼음장 같았다. 아직도 아픈 모양이구나. 덕분에 좋아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더 이상의 불안정에 노출될 필요는 없지. 세준이가 제대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아이들은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준호는 도로시의 전략을 이해했다. 도로시는 세준이 아이들을 갖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상황을 통제하고 은지를 굴욕시키기를 원했다. 아이들은 어디에 머물게 되나요? 준호가 물었다. 브루클린에 있는 우리 가족 소유의 집에서. 좋은 집안 아이들에게 적합한 환경이지. 새 쌍둥이는 겁에 질려 서로를 쳐다봤다. 지수가 모두를 대표해 말했다. 저희는 가고 싶지 않아요. 너희가 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단다. 도로시가 차갑게 말했다. 너희는 내 아이들이야. 은지가 앞으로 나섰다. 도로시 씨, 제발 아이들은 당신을 거의 알지도 못해요. 그게 누구 잘못이겠니? 네가 내 아들을 가족에게서 멀어지게 했잖아. 준호는 충분히 들었다. 실례합니다만. 그가 말을 잘랐다. 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다. 영장에 아이들이 김도로시 씨와 특별히 함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제 집을 떠나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나요? 집행관이 서류를 확인했다. 김도로시 씨가 임시보호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시도해야 했다. 그렇다면 만약 김도로시 씨가 6살짜리 새 아이를 돌보기에 부적합하다면요. 뭘 암시하는 거야? 도로시가 분개했다. 아무것도 암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누군가에게 임시보호권을 부여하기 전에 반드시 수행되었을 신원조사와 가정환경평가 절차에 대해 묻는 겁니다. 집행관은 불편해 보였다. 가정사건에서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준호가 압박했다. 만약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김도로시 씨가 지난 5년 동안 2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도로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알았지? 저는 보스턴 최고의 사립탐정을 고용했거든요. 준호는 능숙하게 거짓말했다. 그리고 새아이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적절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지는 준호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그는 시간을 벌고 있었다. 집행관님, 준호가 계속 말했다. 저는 임시 양육권을 부여하기 전에 적절한 신원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연락할 것을 제안합니다. 준호가 말하지 않은 것은 그가 이미 조사를 마쳤고 도로시와 그녀의 가족에 대해 발견한 사실들이 이 사건을 세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게 만들 것이라는 점이었다. 법원에 연락한 결과 적절한 신원조사를 위해 48시간의 연기가 결정되었다. 준호는 이틀이라는 귀한 시간을 벌었지만 이 이틀이 결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마침내 잠든 후에 준호는 그들이 너무 겁에 질려 따로 잠들 수 없어 함께 잠든 준호의 침실에 혼자 남겨진 채
그의 개인 탐정 제임스 크로포드와 함께 사무실에 틀어박혔다. 김 씨, 집안에 대해 뭘 알아냈지? 준호가 물었다. 제임스는 두툼한 파일을 펼쳤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 씨, 건설회사는 2년째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시는 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 기록이 2번 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계속하세요. 김세준 씨는 지난 6개월 동안 3번의 직장에서 술에 취해 출근해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는 은지 씨를 만나기 전 다른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2,8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걷던 걸음을 멈췄다. 다른 아이가 있다고요. 8살짜리 아들, 김태영입니다. 엄마인 박지수는 김세준 씨의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젠장, 더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도로시 씨는 국세청의 세금 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 회사는 6개월 안에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준호는 무겁게 앉았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새쌍둥이를 원하는 겁니까? 제임스는 씁쓸하게 웃었다. 누군가가 당신의 재산에 대해 그들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권 소송을 통해 당신의 돈을 뜯어내려는 겁니다. 도로시는 아마도 새쌍둥이를 돌보는 명목으로 상당한 양육비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멍청할 리가 없잖아, 하하지오잖아. 절박한 사람들은 멍청한 짓을 합니다. 준호 씨,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준호는 제임스를 쳐다봤다. 도로시는 필립 손필드를 변호사로 고용했습니다. 손필드는 돈과 관련된 사소한 사건들로 유명합니다. 그는 가정법 변호사가 아닙니다. 부자들에게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전문가입니다. 준호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6살짜리 새 아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무기가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채원이 자신의 어깨를 부드럽게 흔드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삼촌 준호, 또 사무실에서 잤어요. 준호는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서류 위에서 잠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안하다, 아가야. 아빠가 너희를 지키기 위해 일했어. 채원이 그의 무릎에 올라앉았다. 이제 삼촌이 우리 아빠예요. 그 간단한 질문은 준호의 마음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다. 채원아, 그러고 싶어. 우리도 그래요. 문간에 서 있던 지수가 민서와 함께 말했다. 준호는 세 아이를 모두 껴안았다.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자. 2시간 후, 준호는 보스턴 최고의 가정법 변호사 마거릿 챙과 함께 법정에 있었다. 은지는 아직 창백했지만 단호하게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건너편에는 세준이 도로시와 필립 손필드와 함께 앉아 있었다. 손필드는 눈빛에 미소가 없는 끈적한 느낌의 50대 남자였다. 재판장님, 손필드가 말을 시작했다. 제 의뢰인은 재정적 압력으로 아이들을 유괴한 남자에게서 딸들을 되찾으려는 것뿐입니다. 이해에 있습니다. 마거릿이 침착하게 말했다. 유괴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완전한 동의에 준호 씨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린다 모릿은 판사 우연히도 박지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가 서류를 검토했다. 손필드 씨, 저는 귀하의 의뢰인이 2년 전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 아이들을 버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양육권에 대한 관심은 왜입니까? 손필드가 기침했다. 제 의뢰인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제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 씨가 임시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준호 씨는 아이들의 애정을 돈으로 사들이는 낯선 사람이고 은지 씨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에는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마거릿이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는 도로시 씨가 보호자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진행하세요. 마거릿은 법원에 서류를 건넸다. 도로시 씨는 지난 5년 동안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세금 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시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건 관련이 없습니다. 게다가 마거릿이 말을 이었다. 김세준 씨는 다른 아이에 대한 상당한 양육비를 체납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거짓말이야. 세준이 일어섰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말했다. 세준 씨, 이 비난들이 사실입니까? 세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쳐다봤다. 손필드가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제 의뢰인은 정당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습니다. 손필드가 회피적으로 말했다. 판사는 감명받지 않은 듯했다. 마거릿 첸 씨,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재판장님, 준호 씨와 함께 안전하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나 친할머니와 함께 가고 싶지 않다고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6살짜리 아이들은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손필드가 항의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돌아섰다. 박지수가 법정에 들어서 있었다. 저는 김세준 씨 아들의 어머니인 박지수입니다. 저는 김세준 씨의 아버지로서의 자질에 대해 증언하고 싶습니다. 법정은 절대적인 침묵에 빠졌다. 마거릿은 미소를 지었다. 재판장님, 박지수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손필드가 급하게 일어섰다. 이에 있습니다. 무관합니다. 기각합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박지수 씨, 앞으로 나오세요. 박지수는 30살쯤 되어 보였고 오래되었지만 명백한 흉터가 얼굴에 있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위엄있게 증언대 앞으로 다가섰다. 박지수 씨, 마거릿이 부드럽게 말했다. 김세준 씨와의 관계에서 아버지로서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세준 씨는 저희가 사귀는 동안 저에게 폭력을 썼습니다. 아들 태영기가 태어났을 때 세준 씨는 몇 주 동안 사라졌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공격적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세준이 소리쳤다. 세준 씨, 한 번 더 방해하면 이 법정에서 퇴장시키겠습니다. 판사가 경고했다. 박지수는 계속했다. 세준 씨는 2년 동안 양육비를 내지 않았어요. 태영이는 아빠에 대해 계속 물어보지만 저는 태영이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태영기가 2살 때 아기가 너무 울어서 세준 씨는 제 코를 부러뜨렸어요. 방 안의 침묵은 숨 막힐 듯했다. 그리고 도로시 씨는요? 마거릿이 물었다. 그녀는 폭력에 대해 알고 있었고 제가 세준을 자극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심지어 저에게 돈을 줄 테니 태영기와 함께 사라지라고 했어요. 준호는 조용히 울고 있는 은지를 바라봤다. 이 모든 폭로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빴다. 박지수 씨, 판사가 말했다. 김세준 씨가 6살짜리 세 딸을 돌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지수는 세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는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 어떤 아이의 근처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그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판사는 망치로 책상을 내리쳤다. 임시 양육권은 준호 씨에게 있습니다. 영구 양육권 심리는 2주 후에 열립니다. 세준 씨, 원하시면 감독회 방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준은 격분하여 일어섰다. 이걸로 끝이 아니야. 하지만 준호는 사실상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도로시와 세준은 법정에서 그들의 본색을 드러냈다. 법원을 나섰을 때 새쌍둥이는 과외 교사와 함께 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삼촌 준호, 그들은 그에게 달려갔다. 이제 우리 집에 갈 수 있어요. 지수가 물었다. 준호는 아이들을 껴안았다. 응, 아가들아. 이제 집에 가자. 하지만 차로 걸어가면서 준호는 김세준이 아직 마지막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법정 심리 후 3일이 지나고 준호는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새쌍둥이는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오전에는 개인 과외, 오후에는 병원에서 은지를 방문하고 저택에서 가족의 저녁 시간을 보냈다. 은지는 거의 퇴원할 준비가 되었고 의사들은 그녀의 완전한 회복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아이들조차 트라우마에서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다. 준호 씨. 마거리 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즉시 만나야 해요. 무슨 일이죠? 김세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박지수 씨와의 아들 태영기를 데려갔어요. 준호는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죠? 박지수 씨는 그가 새쌍둥이에게 무언가 시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준이 어젯밤 술에 취해 박지수 씨에게 전화해서 모두에게 자신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어떤 부자가 자기 가족을 훔쳐가게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해요. 준호는 사무실 창밖으로 새쌍둥이가 과외교사의 세심한 감독 아래 정원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바라봤다. 그가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할 리가. 준호 씨, 마거리 씨 말을 잘랐다. 절박한 남자들은 절박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세준은 법정에서 졌고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했고 아마 그의 엄마에게 압력을 받고 있을 겁니다. 준호는 즉시 보안팀에 전화했다. 아이들을 24시간 내내 보호하도록 해. 내 허락 없이 아무도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 하지만 김세준은 준호가 예상했던 것보다 영리했다. 목요일, 준호가 미룰 수 없는 긴급한 사업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과외교사는 새쌍둥이를 평소의 수영 강습에 데려갔다. 수영 강습은 몇 주 동안 확립된 일상이었고 클럽에는 자체 보안이 있었다. 김세준은 이 일상을 며칠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얘들아, 익숙한 목소리가 탈의실에서 나오는 그들을 불렀다.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놀랍구나. 도로시였다. 우아하게 옷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할머니인 것처럼 미소 짓고 있었다. 과외교사는 즉시 도로시와 아이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도로시 씨, 준호 씨는 감독 없이 아이들과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 세상에. 도로시가 거만하게 말했다. 할머니가 손주들과 잠깐 이야기하고 싶을 뿐인데 공공장소에서 할머니가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문제라도 되나요? 새쌍둥이는 과외교사 뒤에 뭉쳤다. 우리는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수가 분명하게 말했다. 무례하게 굴지 마라, 얘들아. 도로시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다. 그 이상한 남자가 너희에게 뭐라고 했든 가족은 가족이야. 그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민서가 용감하게 말했다. 그는 우리 삼촌 준호고 우리를 돌봐줘요. 도로시가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는 너희에게 진짜 가족이 아니야. 내가 진짜 가족이지. 그리고 곧, 아주 곧 너희는 그것을 이해하게 될 거야. 과외교사가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 준호 씨에게 전화할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들 뒤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돌아섰다. 김세준이 서 있었지만 그는 뭔가 달랐다. 그의 눈에는 법정에서 보지 못했던 광기 어린 강렬함이 있었다. 아빠, 채원이 속삭였다.
본능적으로 언니들 뒤로 숨었다. 얘들아, 아빠가 너희를 특별한 여행에 데리러 왔단다. 과외교사가 앞으로 나섰다. 세준 씨, 당신은 감독 없는 방문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가주셔야 합니다. 세준은 웃었다. 아이들을 움츠러들게 하는 차가운 소리였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야. 나는 내 아이들을 볼 권리가 있어. 법원의 감독 없이 안 됩니다. 과외교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9111에 전화를 걸었다. 세준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과외교사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 수영장에 던졌다. 이제 그의 목소리가 위험할 정도로 침착했다. 내 딸들은 자발적으로 나와 함께 갈 거야. 아니면 내가 고집해야 할 거야. 싫어요. 지수가 소리쳤다. 우리는 가고 싶지 않아요. 너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세준은 채원의 팔을 잡았다. 채원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과외교사는 세준과 나머지 두 아이 사이에 몸을 던졌다. 지금 당장 놓으세요. 내 몸에 손대지 마. 세준은 과외교사를 밀쳤고 그녀는 넘어져 수영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새쌍둥이는 이제 히스테리 상태였다. 민서와 지수가 과외교사를 도우러 달려갔지만 도로시가 그들을 가로막았다. 이런 엉터리 같은 행동은 이제 그만해. 도로시가 차갑게 말했다. 너희는 지금 당장 우리랑 같이 갈 거야. 그리고 이런 소라는 그만 피워. 도와주세요. 지수가 가능한 한 크게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그들이 우리를 데려가요. 클럽에 몇몇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세준과 도로시는 더 이상 섬세함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다. 세준은 지수와 민서를 잡으며 말했다. 나는 너희 아빠야. 아무도 아빠가 자기 딸들을 데려가는 것을 막지 못해. 하지만 누군가가 막을 수 있었다. 내 딸들에게서 손 떼. 준호의 목소리가 수영장 전체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두 명의 경호원과 함께 입구에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그 누구도 본 적 없을 정도로 살벌했다. 세준은 새쌍둥이를 잡은 채로 돌아섰다.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권리도 없어. 놓으라고. 준호가 세준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의 자세에는 도로시마저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아니면 세준이 도전적으로 말했다. 증인들 앞에서 날 때리기라도 할 건가?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유쾌한 미소가 아니었다. 널 때릴 필요 없어. 세준, 방금 이 납치 시도 영상을 경찰에 보냈거든. 3분 안에 도착할 거야. 마치 소환된 것처럼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세준은 처음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다. 그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이걸로 끝이 아니야. 그가 아이들을 놓아주며 말했다. 새쌍둥이는 준호에게 달려갔고 그는 그들을 꼭 껴안았다. 응, 끝이야. 준호가 침착하게 말했다. 여기서 정확히 끝나는 거야.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세준과 도로시가 클럽 뒤쪽으로 몰래 빠져나가려 하는 것을 발견했다. 탈출 시도는 그들의 죄를 확증시켰다. 나중에 병원에서 과외교사는 꿰맨 상처를 치료받는 동안 아이들은 준호 주위에 뭉쳤다. 삼촌 준호, 채원이 말했다. 아빠가 우리를 무섭게 했어요. 알아, 아가야. 그는 다시는 너희를 무섭게 하지 않을 거야. 약속해줘요. 민서가 물었다. 준호는 그의 세 딸을 바라봤다. 이제 그들은 그의 딸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약속을 했다. 약속할게. 항상 너희를 지켜줄 거야. 항상. 하지만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준호는 김세준이,
아직 한 장의 카드를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절박한 남자들은 궁지에 몰리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전화는 클럽 사건 후 이틀 뒤 새벽 2시 37분에 걸려왔다. 준호는 즉시 잠에서 깼다. 새쌍둥이가 그의 삶에 들어온 이후로 그는 보호하는 아버지의 예민한 잠을 가지게 되었다. 김준호입니다. 목소리는 낯설고 긴장되어 있었다. 누구시죠? 보스턴 경찰서의 레이 설리번 형사입니다. 김준호 씨, 지금 즉시 경찰서로 와주셔야 합니다. 준호는 침대에서 완전히 정신을 차렸다. 무슨 일이죠? 김세준 씨에 관한 일입니다. 준호는 복도 건너편을 바라봤다. 새쌍둥이는 사건 이후로 그가 고용한 경호원들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가 체포되었나요? 김준호 씨,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세준 씨는 사망했습니다. 세상이 멈췄다. 어떻게? 준호는 간신히 물었다. 교통사고입니다.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도 1번에서 차량 통제력을 잃고 나무를 들이받아 즉사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안도감을 느껴야 했다. 위협은 끝났다. 하지만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6살짜리 새 아이에게 아빠가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형사님,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리번이 망설였다. 그의 다른 아들, 김태영 군이 차에 함께 있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멈췄다. 그 아이는 살아있나요? 네, 하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준호 씨, 이 사고에 대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시간 후, 준호는 경찰서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증거들을 보고 있었다. 세준은 술을 마셨습니다. 설리번이 설령했다. 하지만 차량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그리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고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설리번은 파괴된 차량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준이 조수석에 이것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구겨지고 더러워졌지만 읽을 수 있는 송글씨 편지였다. 김준호 씨,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저를 미워하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를 당신을 고소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단지 아빠 행세를 하는 부자일 뿐이고 우리가 카드를 잘 쓰면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절박하고 어리석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3주 만에 제 딸들에게 6년 동안에 저보다 더 나은 아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수, 민서, 채원은 그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누군가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 엄마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고 아이들을 당신의 돈에 접근할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녀는 다른 방법으로 시도할 겁니다. 태영기를 저 대신 돌봐주세요. 그는 제가 가졌던 그런 삶을 살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합니다. 김세준 드림. 준호는 편지를 2번 읽었고 분노와 동정, 그리고 의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형사님, 도로시 씨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고에 대해 알게 된 직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오싹함을 느꼈다. 만약 사고가 아니라면요. 무슨 뜻이시죠?
만약 도로시가 이 편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요. 만약 그녀가 세준이 소송을 철회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요. 설리번은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차를 망가뜨렸다고 암시하는 겁니까? 저는 박지수에게 태연기와 함께 사라지라고 돈을 제안한 여자가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설리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로시 김도 조사하겠습니다. 준호는 모든 것을 정리하려 노력하며 완전한 침묵 속에서 운전해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 은지가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전날 병원에서 퇴원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게스트룸에 머물고 있었다. 준호 씨, 어디 있었어요? 경호원이 응급 상황 때문에 나가야 한다고 하던데. 준호는 그녀 옆에 앉아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은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세상에. 그녀가 속삭였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함께 말해요. 준호가 말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하지만 부드럽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태영이는, 그 아이는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준호는 이미 그 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박지수 씨가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준호 씨, 은지가 그의 손을 만지며 말을 끊었다. 준호 씨는 제 가족을 구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어요. 하지만 모두를 구할 수는 없어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봤다. 암과 싸웠고 새쌍둥이를 혼자 키웠으며 자신을 버린 남자의 아들을 걱정할 만큼 여전히 연민을 가진 이 놀라운 여자를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노력할 수 있어요. 오전 119급시 준호와 은지는 함께 새쌍둥이를 깨웠다. 그들은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무슨 일이에요? 언제나 가장 예민한 지수가 물었다. 준호는 새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얘들아, 아주 슬픈 소식을 말해줘야 할 것 같아. 너희 아빠에 관한 거야. 새쌍둥이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아빠 죽었어요. 민서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준호는 놀라 눈을 깜빡였다. 어떻게? 아빠는 아주 슬프고 화가 나 보였어요. 채원이 설명했다. 아주 슬픈 사람들은 가끔 죽어요.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는 어젯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새 아이는 서로를 바라봤다. 쌍둥이들만이 공유하는 침묵의 언어로 소통했다. 우리 슬퍼해야 해요. 지수가 물었다. 그 질문은 준호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너희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껴도 돼. 누군가가 죽으면 그 사람과 가깝지 않았더라도 혼란스러워하는 건 당연해. 우리는 아빠가 죽은 건 슬퍼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를 무섭게 할 수 없다는 건 슬프지 않아요. 은지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채원이 준호의 무릎에 올라앉았다. 이제 삼촌이 우리 진짜 아빠가 될 수 있어요. 준호는 은지를 바라봤고 그녀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원한다면 준호가 말했다. 그리고 엄마가 동의한다면 나는 너희의 공식적인 아빠가 되고 싶어. 네, 새아이가 합창하듯 소리치며 그의 품에 안겼다.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에도 준호는 도로시를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그녀는 세준을 잃은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까? 대답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것이었다. 김도로시의 복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찾아왔다. 세준의 장례식 후 3일이 지나고 장례식에는 박지수와 아직 병원에 있는 태영기 그리고 놀랍게도 새쌍둥이만이 참석했다. 준호는 그의 사무실에 있었다. 마거리 첸에게서 온 전화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다. 준호 씨,
지금 당장 제 사무실로 와야 해요. 은지 씨도 함께요. 무슨 일이죠? 도로시김이 당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과실치사로 인한 불법 사망을 주장하고 있어요. 준호는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뭐라고요? 그녀는 당신의 약탈적인 간섭이 세준의 정신적 붕괴를 초래했고 그로 인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새쌍둥이의 즉각적인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더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녀는 보스턴에서 가장 공격적인 로펌인 해리슨 앤 어소시에이츠를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부자들을 상대로 한 고위급 사건을 전문으로 합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즉시 은지와 새쌍둥이를 모았다. 몇 시간 동안 이 도시를 떠나야 할 것 같아. 왜요? 은지가 물었다. 준호는 상황을 재빨리 설명했다. 도로시는 언론을 이용해서 대중의 압력을 만들려 할 거야. 마치 내가 한 가정을 파괴한 약탈적인 부자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지. 하지만 사실이 아니잖아요. 지수가 분개했다. 가끔은 진실이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단다. 준호가 슬프게 말했다. 가끔은 사람들이 믿는 것만이 중요할 때도 있지. 그들은 준호의 케이프코드에 있는 여름 별장으로 갔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도로시가 만들어낸 언론의 폭풍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았다. 다음 날 보스턴 글로브의 첫 기사가 실렸다. 약탈적인 억만장자가 가정을 파괴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초래하다. 기사는 세준을 딸들과 다시 연결되려 했던 절박한 아버지로 묘사했고 준호의 힘과 돈에 의해 짓밟힌 것으로 그려졌다. 도로시는 정의를 추구하는 슬픔에 잠긴 할머니로 묘사되었다. 은지는 역겨워하며 신문을 던져버렸다. 그들은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세준이 우리를 버렸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거야. 준호가 약속했지만 그는 걱정되었다. 해리슨 앤 어소시에이츠는 여론을 조종하는 데 전문가였다. 두 번째 충격은 박지수로부터 온 전화였다. 준호 씨, 그녀는 울고 있었다. 그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저보고 세준에 대해 거짓말을 해달라고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누가 왔다고요? 도로시 측 사람들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세준이 죽기 전에 좋은 아빠로 변하고 있었다고 증언하면 태연기의 모든 치료비를 지불해주겠다고 했어요. 준호는 격분했다. 그래서 지옥에나 가라고 하셨겠죠. 박지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준호 씨, 그들이 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태연기를 친할머니가 키우도록 소송을 걸겠다고 했어요. 준호는 도로시의 빛나고 사악한 전략을 깨달았다. 그녀는 새쌍둥이에 대한 그의 양육권을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손주들을 그녀의 통제 아래로 모으려 하고 있었다. 박지수 씨, 태연기와 함께 당분간 우리와 함께 머물고 싶나요? 안전할까요? 준호는 해변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놀고 있는 새쌍둥이를 바라봤다. 도로시를 혼자 상대하는 것보다 안전할 겁니다. 박지수와 태영이는 다음 날 도착했다. 8살 된 태영이는 사고로 인한 부상에서 회복 중이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듯 했다. 아빠가 나한테 누나들을 데리러 갈 거라고 했어요. 태영이가 준호에게 말했다. 아빠가 그랬어요. 도로시 할머니가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약속했다고 했어요. 그들을 데려간다고요. 태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무서워 보였어요. 준호 삼촌, 도로시 할머니가 아빠한테 많이 소리질렀거든요.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도로시는 세준을 조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복종하도록 위협하고 있었다. 다음 날 밤, 준호는 설리번 형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김준호 씨, 우리가 도로시 김을 찾았습니다.
어디죠? 라스베이거스에서 멕시코로 가는 비행기에 타려 하고 있었어요. 어제 그녀가 가족회사 은행 계좌를 모두 비운 것 같습니다. 준호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녀가 도망치려 했던 거군요. 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녀가 세준의 차를 망가뜨린 증거를 찾았습니다. 사고 2일 전, 그녀가 자동차 정비 도구를 구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준호는 공포와 함께 확인된 진실을 느꼈다. 그녀가 자기 아들을 죽인 거군요. 그렇게 보입니다. 세준이 사고 전날 밤 그녀에게 전화해서 소송을 철회하고 딸들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해요. 도로시는 그것을 허락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준호가 은지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무너졌다. 세상에, 그녀가 속삭였다. 도로시는 세준이 마침내 올바른 선택을 하려 했기 때문에 그를 죽였어. 준호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이제 그녀는 다시는 우리 아이들을 해치지 못할 거야. 우리 아이들이요. 은지가 그를 쳐다봤다. 준호는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은지 씨, 난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은지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당신 말이 맞아요. 그들은 우리의 아이들이에요. 다음 날 아침 헤드라인은 완전히 달라졌다. 살인 할머니 억만장자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자기 아들을 살해.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다. 도로시는 슬픔에 잠긴 할머니에서 조종하는 악당이 되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소식은 마거릿 체넥에서 왔다. 준호 씨, 해리슨 앤 어소시에이츠가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도로시가 소송 비용을 대지 않고 그녀에 대한 형사 혐의가 있는 한 그들은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할 수 없어요. 준호는 모든 아이들, 지수, 민서, 채원, 그리고 태연기를 받아가 보이는 현관에 모았다. 얘들아, 그가 말했다.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이 뭔지 알아. 뭔데요? 그들이 합창했다. 준호는 은지를 쳐다봤고 그녀는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좋은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야. 모두 다. 태영이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저도요. 네가 원한다면.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랑 이야기했어. 너는 엄마와 함께 살 수도 있지만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될 수도 있어. 태영이는 준호가 그에게서 본 첫 번째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누나가 셋 생긴 거예요. 지수는 태연기를 껴안았고 준호는 해변에서 놀고 있는 내 아이들을 은지와 함께 바라봤다. 그는 평생 찾고 있었던 것을 마침내 이해했다. 그것은 성공도 돈도 힘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사랑과 보호, 그리고 두 번째 기회로 만들어진 가족.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놀라움이 아직 하나 있었다. 6개월 후, 김준호는 10대 시절 이후 느껴보지 못했던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마스터 침실의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10번째로 고쳐맸다. 이제 그 방에는 곳곳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삼촌 준호, 괜찮아요? 채원이 문간에서 물었다. 준호는 돌아보니 세 딸이 가장 예쁜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꽃을 달고 있었다. 조금 긴장돼. 아가야, 결혼식 때문이죠. 민서가 장난기 어린 미소로 물었다. 엄마랑 결혼하는데 긴장하는 건 당연해요. 지수가 현명하게 말했다. 선생님은 아빠가 너무 긴장해서 토했다고 했어요. 준호는 웃었다.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못하게 할 거예요. 채원이 의자에 올라가 준호의 넥타이를 도와주며 말했다. 오늘부터 진짜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준호는 새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얘들아, 삼촌이 이미 마음속으로는 너희 아빠라는 거 알지?
네,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지수가 말했다. 그리고 태영이 오빠가 결혼식 후에 우리를 진짜 동생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준호의 마음이 벅차올랐다. 태영이는 박지수가 근처로 이사 온 후 어머니와 새로운 확장된 가족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기로 결정했다. 그 아이는 모든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장했고 새쌍둥이가 항상 원했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오빠가 되었다. 태영이는 어디 있니? 준호가 물었다. 엄마 옷 입는 거 도와주고 있어요. 민서가 말했다. 엄마가 울고 있는데 행복한 눈물이래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은지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번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자랐고 의사들은 그녀가 암이 완전히 완치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육체적, 감정적 힘을 되찾았다. 들러리 준비됐니? 준호가 물었다. 준비 완료. 새 아이가 합창했다. 결혼식은 작고 친밀하게 가족과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한 가운데 저택의 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준호는 성대한 파티를 제안했지만 은지는 소박하고 의미 있는 것을 원했다. 삼촌 준호. 지수가 갑자기 물었다. 다른 가족이 그리울 거예요. 준호는 잠시 멈췄다. 그녀가 유럽에 있는 친딸 혜연이를 언급한다는 것을 알았다. 가끔은 준호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내가 뭘 발견했는지 알아. 뭔데요?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야. 너희를 사랑한다고 해서 혜연이를 덜 사랑하는 건 아니야. 내 마음이 더 많은 사랑을 담을 수 있도록 커졌다는 뜻이야. 어쩌면 언젠가 혜은 언니가 우리 동생들을 만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채원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사실 그는 혜은이에게 결혼식 초청장을 보냈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어쩌면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은 이미 완전해. 1시간 후 준호는 정원에 마련된 임시재단에 서 있었다. 태영기가 그를 복도까지 인도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아이는 최근 몇 달 동안 많이 성장했고 형으로서의 역할을 사랑스러운 진지함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새쌍둥이가 장미꽃잎을 던지며 달려오고 마침내 은지가 나타났다. 준호는 태연이에게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뻔했다. 은지는 소박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갈색 머리카락은 햇빛에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미소는 정원 전체를 환하게 비췄다. 하지만 그를 숨막히게 한 것은 그녀의 아름다움만이 아니었다. 절박한 낯선 사람들에서 사랑과 역경으로 뭉친 가족으로 함께 걸어온 여정이었다. 아름다워요. 은지가 재단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속삭였다. 당신도 괜찮아 보여요. 그녀가 속삭이며 대답하자 새쌍둥이가 웃었다. 그들의 첫 양육권 심리를 주재했던 린다 모리슨 판사가 부부에게 미소 지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준호 씨와 은지 씨의 결합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몇 달 동안 존재했던 가족의 공식적인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준호는 그의 아이들을 바라봤다. 지수는 민서의 손을 잡고, 민서는 채원의 손을 잡고, 채원은 태연기의 손을 잡고 있었다. 사랑과 보호의 인간 사슬이었다. 준호 씨, 판사가 말했다. 당신은 은지 씨뿐만 아니라 지수, 민서, 채원, 그리고 태연기를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보호하겠다고 약속합니까? 네. 준호는 눈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굳건히 말했다. 은지 씨, 당신은 준호 씨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이 모든 아이들을 위한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합니까? 네. 은지가 맑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매사추세츠 주가 저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저는 두 분이 부부이며 더 중요하게는 한 가족임을 선언합니다. 준호가 은지에게 키스하자 새쌍둥이는 그들에게 달려와 완벽한 가족의 포옹을 만들었다. 태영기도 1초 늦게 합류했고 갑자기 그들은 모두 껴안고 웃고 동시에 울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다. 채원이 소리쳤다. 우리는 항상 그랬단다. 준호가 그들을 모두 껴안으며 말했다. 그날 밤 늦게 소박하지만 완벽한 파티가 끝난 후 준호는 새쌍둥이를 침대에 눕히는 동안 지수가 던진 예상치 못한 질문에 놀랐다. 아빠 준호. 그녀가 준호 삼촌 대신 그냥 아빠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응, 아가야. 아빠가 우리를 만난 날 기억해요. 우리가 장난감 팔고 있을 때요. 어떻게 있겠니? 우리가 엄마가 아파서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지수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빠를 도와주기 위해 보내진 것 같아요. 준호는 다시 눈물이 핑 돌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빠도 우리만큼 슬퍼 보였거든요. 민서가 말했다. 근데 이제는 항상 웃잖아요. 슬픈 사람들은 서로를 도와줘요, 꾸줘요. 채원이 첫날에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준호는 세 아이 모두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너희 말이 맞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한 만큼 나를 구했단다. 잘 자요, 아빠. 세 아이가 합창했다. 준호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은지가 별을 바라보고 있는 현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생각해요? 그가 뒤에서 그녀를 안으며 물었다. 인생이 얼마나 이상한지 생각하고 있어요. 은지가 말했다. 6개월 전 나는 죽어가고 있었고 딸들은 길거리에서 장난감을 팔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맞아. 은지가 그의 품에서 몸을 돌렸다. 준호 씨, 이 모든 혼란과 드라마에 대해 후회는 없나요? 준호는 한때 비어있고 차가웠던 벽을 가득 채운 아이들의 사진이 걸린 거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다. 은지 씨, 그가 말했다. 당신을 만나기 전 나는 보스턴에서 가장 부유하고 외로운 남자였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준호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미소 지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위층에서는 4명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잠들어 있었다. 유럽에서는 샬럿 스털링이라는 젊은 여성이 며칠 전 도착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결혼식 사진들과 함께 문은 항상 열려 있어 라는 짧은 메모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보스턴에서는 사업가이자 억만장자이며 이제는 남편이자 아버지인 김준호가 마침내 가장 큰 분은 돈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웃음, 잠들기 전에 포옹,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측정되는 것이었다. 3명의 작은 소녀들은 엄마를 구하기 위해 장난감을 팔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외로운 남자에게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사주었다. 바로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김준호가 평생 동안 한 가장 좋은 거래였다.